이번 세션에서는 옵티미제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과정은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모델을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 이 트레이닝 과정이 있는데요. 이 트레이닝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번 세션들에서는 로스 펑션에 대해서 다뤘고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로스 펑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혹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 아니면 우리의 AI 모델이 얼마나 목적에 부합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굿니스를 숫자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하는데 그 미분을 하기 위해서 이 큰 모델들은 미분을 일일이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과 컴퓨테이션 그래프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계산한 이런 굿니스, 로스 펑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이 백프로파게이션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들을 사용할 것인지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티미제이션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으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다루고 그리고 옵티미제이션을 하기 위한 이 알고리즘 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개발하면서 디버깅을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러한 디버깅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통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모티베이션은 최적화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상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처음에 모델의 파라미터들, 웨이트들을 적절하게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그리고 로스에 대해서 웨이트들을 그레디언트를 취합니다. 미분을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존의 모델에 대해서 이 미분값을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 로스가 컨벡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로컬 미니마들도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새들 포인트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런 새들 포인트들 등이 있기 때문에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줄에 나온 것처럼 로컬 미니마가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히든 유닛들을 펄뮤트하여도 세임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유일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이 해를 찾는 그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해에 대해서도. 하지만 이제 좋은 이야기는 이건 예전 세션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하이 디멘전이고 그리고 다양한 로컬 미니마들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이런 로컬 미니마들이 다 비슷한 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 미니마를 찾아도 분명 성능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둘 다 그래도 성능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로컬 미니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을 개발할 때 그래도 얕은 쉘로우한 네트워크보다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러닝 레이시 낮다면 슬로우 프로그레스가 생기게 되고요. 이 러닝 레이시 만약에 너무 높다면 이런 식으로 다이버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번 세션에서 예시를 통해서 코드 예시를 통해서 데모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웨이트가 처음에 이 로컬 미니마, 글로벌 미니마에 가깝게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러닝 레이시 너무 커서 이 점이 여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이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도 어떤 뚜렷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설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로스 펑션이 만약에 너무 스티프하게 된다면 또 옵티미제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이 웨이트가 처음에 잘 진행하다가 여기서 러닝 레이스를 확 줄여줘야 하는데 사실 이 커브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러닝 레이스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공간으로 아예 가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미분값이 굉장히 크게 된다면 여기 이제 캐터펄트라고 이제 파라미터들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W2에서 W3로 던져버리고 W4로 이렇게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기법이 좀 휴리스틱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이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을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한 예를 들어서 0.1까지만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그레디언트가 0.1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그냥 0.1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그레디언트 클리핑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LSTM을 할 때 굉장히 또 많이 LSTM이나 RNNU를 공부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새들 포인트는 그레디언트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가 0이 돼서 하지만 여기는 미니멈 값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로스 펑션에는 여러 개의 새들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새들 포인트를 정확하게 도달해야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옵티미제이션을 하다가 아주 정확하게 이 점에 안착할 확률도 사실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새들 포인트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새들 포인트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큰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옆에나 다른 데로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데로 가게 된다면 오티미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네, 또 다른 문제는 이런 플라토가 있을 때, 이런 평면이 존재할 때, 로스가 거의 0에, 로스의 그레디언트 거의 0에 수렴하기 때문에 프로그레스가 엄청 느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Saturated Sigmoid Activation, 이건 우리가 봤었죠. Saturated 시그모이드 펑션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 어떤 특정 구간을 지나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거의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래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렐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값들이 전부 다 이 음수 쪽에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는 그레디언트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학습이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또 다른 것들은 어, 지금 다양한 로스 평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로스 펑션들이 생긴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들에 따라서 옵티미제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곡 같은 형태로 로스 평면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협곡을 정확하게 따라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협곡을 이제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면 아까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스티프하게 되면 여기서 다음 점으로 가다가 여기서 러닝레이스 똑같다면 이쪽으로 이동하고 또 일로 던져지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도 쉽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최적화를 하는 게 그냥 그레디언트 구하고 러닝레이트 곱한 다음에 웨이트대로 업데이트 시켜주면 그냥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난해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을 적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옵티미제이션을 연구하는 그런 좀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실제로 이 최적화 분야는 딥러닝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할 때 필요한 그런 스페시픽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도 연구가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았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 웨이트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방법은 로스 펑션을 이용해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했죠. 그리고 우리가 구한 그레디언트의 스텝 사이즈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러닝 레이시죠.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웨이트에 더해주면 웨이트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인데요.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러닝 레이스를 곱해 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두 값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 뒷부분에 어떻게 웨이트들이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리고 러닝 레이스를 어떻게 고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겠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해야 하는 과정은 첫 번째로 forward propagation입니다. forward propagation을 해서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이 아웃풋과 프리딕션과 실제 참값과 프리딕션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스를 계산할 수 있죠.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는 백 프로파게이션 과정을 통해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에는 앞에서 설정한 러닝 레이스를 따라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서 밸리데이션을 수행해 줍니다. 이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그때 학습을 종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서 2번, 3번, 4번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면 모델들이 굉장히 딥하고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챗 GPT라든지 그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 단위로 돼 있죠. 빌리언도 거의 100빌리언, 뭐 1000빌리언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100만을 넘어가는 데이터 셋들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웨이트의 디멘전도 굉장히 클 뿐 아니라 이 데이터의 디멘전도 크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하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요 과정들을 다루는 게 이 식으로 봤을 때는 쉽지만 실제로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점으로 나온 것처럼 원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로스를 계산을 해주고 그 로스들의 평균이라든지 합이라든지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파라미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셋을 한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데이터셋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입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셋에서 몇 개만 샘플링 한 다음에 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256개를 샘플링 했죠. 256개 샘플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치만 들어가죠. 이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썸을 여기 1부터 n까지 다 하면 굉장히 비싸죠. 왜냐하면 우리 데이터는 10만, 100만, 1000만 단위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썸을
미니 배치라는 샘플을 이용해서 근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배치 사이즈는 2의 배수로 정해집니다. 많이 쓰는 게 32, 64, 128 이런 식으로 2의 배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토탈 로스를 전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배치에만 적용하는 거죠. 이것도 확률적으로 보면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잘 분포가 돼 있고 서로 순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디펜던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그레디언트를 평균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만 평균을 내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보이는 코드들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보다는 대부분이 스토캐스틱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따로 설명하는 게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정석은 이렇게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웨이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정석이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 데이터 중에서 한 B개 배치만 뽑아서 미니 배치만 뽑아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B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되어 있지만 네, 사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 배치 사이즈가 얼마나 적절한지는 사실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다고 이제 또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웬만한 상황에서는 배치 사이즈는 GPU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크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이게 앞에서 이 배치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의 분포를 근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통계 시간에도 배웠지만 샘플을 통해서 전체 O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근사할 때 샘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배치 사이즈도 크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배치를 고를 때는 매번 랜덤하게 전체 데이터 중에서 배치 사이즈만큼 랜덤하게 골라도 됩니다. 아니면 데이터를 미리 다 섞어놓은 다음에 1번부터 32번, 그 다음에 33번부터 64번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뽑아와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파티셔닝 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할 때마다 계속 32개씩 샘플링 하는 거죠. 그럼 1번이 첫 번째 샘플에도 미니 배치에도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미니 배치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랜덤하게 하는 게, 어, 무작위성을 강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터레이션이랑 입학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입학은 뭐 에폭이라고도 하고요. 어, 이터레이션은 한 번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을 이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은 이 데이터셋 전체를 한 번 다 모델에 통과시켰을 때를 입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 n을 b로 나눈 게 이제 한 입학에 들어가 있는 이터레이션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터레이션들이 모이면 입학이 됩니다. 네, 이렇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게 되면 GPU 메모리가 우리가 데이터 크기에 비해서 한정이 돼 있지만 데이터를 배치라는 청크로 나눠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요. 스토캐스티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치의 그레디언트가 추루 그레디언트를 근사할 수 있게 됩니다. SGD가 컨버지 한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리즈를 이용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수열이죠. 수열이 어디에 수렴한다는 것은 이 SN이 어느 정도 이상 클 때, n보다 클 때 어떤 특정한 값이 존재하면 이 특정한 값은 n이 라지 n보다 클 때
항상 입실론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S 스타가 존재하게 되면 이 S에는 컨버지 한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SGD 업데이트는 이런 파라미터 수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WT 플러스 1이 WT 빼기 이렇게 그레디언트인데 그러면 W1은 W0에서 이걸 뺀 거겠죠. 그럼 W2는 W1에서 그레디언트를 새로 계산하고 러닝넷을 곱한 걸 텐데 요 위의 식을 여기 아래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W0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식을 또 W3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것들을 이제 A1, A2, A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거를 수열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열의 수렴성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벡터 파라미터들의 셋이죠. 이 파라미터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 수렴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띠오럼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SGD가 컨버지 한다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티어리라서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SGD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냥 사용하면 되냐? 문제가 전혀 없냐?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로스가 한 방향으로만 빠르게 변하고 다른 방향으로는 천천히 변한 이런 어, 찌그러진 타원처럼 돼 있다면 그레이던트 디센트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로스 펑션이 하이 컨디션 넘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 컨디션 넘버라는 것이 싱글러 밸류 중에 가장 큰 밸류와 가장 작은 밸류 사이의 레이시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포가 W2 방향이랑 W1 방향에서 스케일이 비슷한 게 아니라 스케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션 넘버라는 개념도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요. 사실 수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가 큰 방향으로는 빨리 움직이지만 그레디언트가 작은 방향으로는 천천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최소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방향으로는 그레디언트가 작아서 천천히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레디언트가 진동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 시작 위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점으로는 이렇게 가는 이 방향이 가장 효율적인 방향이죠. 하지만 SGD를 그냥 사용하면 이런 효율적인 패스를 따르지 못하고 지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에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컬 미니마나 새들 포인트에 가게 되면 그레디언트 제로가 나오게 되고 그레디언트가 멈춰버리게 되죠. 거의 갇혀버릴 수 있죠. 이 예시에서 새들 포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x에 대해서 y가 상수이기 때문에 2x 이걸 0으로 하는 포인트는 0이고요. x가 0일 때고요. y에 대해서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보면 y에 대해서 x가 상수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마이너스 2y인데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0입니다. 그래서 0,0에서 새들 포인트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문제는 그레디언트가 미니 배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그레디언트 자체가 노이지합니다.
우리가 전체 데이터 샘플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게 아니라 전체 데이터 샘플로부터 계산한 그레디언트는 트루 그레디언트죠. 그런데 그게 불가능해서 사실 가능하긴 하지만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니 배치를 사용하는 거죠. 미니 배치를 사용하면 트루 그레디언트에 비해서는 노이즈한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SGD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케일이 이퀄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디멘전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음, 다이버전스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레디언트가 노이즈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러닝 레이스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러닝 레이스에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도 SGD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SGD with 모멘텀 업데이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SGD가 W2 축 방향으로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사실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댐핑이라고 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에버리지를 하면 이 댐핑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W1 방향으로 느리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W1 방향으로 조금 더 빨리 액셀러레이션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W1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W1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작아서 그 방향으로 속도를 가속하지 않으면 당연히 목표 지점에 느리게 도착하겠죠. 그래서 계속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속도를 가속시키고 이 위아래 방향은 왔다 갔다 지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댐핑을 해줘서 이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의미한 진동을 피해주겠다 하는 게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하게 되면 그레디언트가 아까 앞에와 다르게 지터링 하는 게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방향으로는 이 스텝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죠. 러닝 레이스 줄면서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 이 W1 방향으로는 빠르게 갈 수 있고 이 W2 방향으로는 댐핑이 되어서 필요 없는 무브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M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을 보면 베타 1을 이전의 모멘텀에 베타 1을 곱하고 새로운 모멘텀, 이전 모멘텀들도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러닝 레이스 곱해서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이 값도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런 식이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멘텀에 새로운 모멘텀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 모멘텀을 여기서 새롭게 계산한 모멘텀을 더해주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게 SGD와 모멘텀을 합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러닝 레이스를 0.99 그리고 베타 1을 0.9로 설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모멘텀을 이용하여서 SGD를 수행한다는 것은 제너럴 디렉션으로는 계속하여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처럼 위로 가는 동작과 아래로 가는 동작이 계속 이 방향에서 반복이 되면 여기서 기존 모멘트에 더해주면 이 방향과 이 방향 힘이 합해져서 결국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터링이 점점 진행될수록 줄어들게 되고요. 이 방향으로 가는 힘은 계속 똑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방향은 이제 더 큰 힘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SGD는 단순하게 새로운 값을 계산할 때 러닝 레이트과 그레디언트를 곱해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멘텀을 이용할 때는 이전의 모멘텀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이전에 이동하는 방향을 남겨놓고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앞의 식과는 조금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러닝 레이스를 여기에 써주냐, 아니면 여기 위에 써주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모멘텀을 앞에 봤던 식처럼 이 러닝 레이스를 모멘텀을 계산할 때 미리 계산을 해줄 수도 있고요. 모멘텀을 계산할 때는 러닝 레이스를 따지지 않고 업데이트할 때 러닝 레이스를 따져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내용이고 같은 구현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른 포뮬레이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하면 여기서도 이제 다시 나오지만 러닝 레이스를 이런 식으로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베타 1과 1 베타 1으로 하게 되면 앞에서는 단순히 그냥 베타 1을 해서 기존의 모멘텀에만 DK 팩터 0.99를 이렇게 곱해 줬다면 이 새로운 포뮬레이션에서는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레디언트와 기존에 이동하던 그레디언트를 웨이티드 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GD와 모멘텀을 포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에버리지 해주는 것을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데요. 베타 1의 값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함수의 특성을 어느 정도 댐핑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위아래로 지터링이 심한데 베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터링이 작아지고 진행하는 이 방향으로만 힘이 점점 남게 됩니다. SGD와 모멘텀을 봤다면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해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레디언트가 실제로는 이 방향인데 우리가 계산해 왔던 그런 벨로시티를 고려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동하던 모멘텀, 벨로시티를 저장해 놓고 그 방향과 그레디언트의 방향을 같이 고려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스터로브 모멘텀이라는 것은 어, 이 모멘텀 업데이트를 조금 더 한 번 더 업데이트한 겁니다. 여기서는 루커 헤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벨로시티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그레디언트도 계산하고 하는데 여기 이 한 지점에 대해서 계속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말고 이 벨로시티가 가리키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것이 네스터로브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벨로시티가 데려갈 그곳에서 요곳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자라는 것이 네스터로브 모멘텀입니다. 루커 헤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 모멘텀을 계산할 때 이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 뒤에 텀이 없었고 이 XT만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동할 그 위치, 이동할 그 위치, 벨로시티 부분에 가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여기 식에 예, 로 v t가 들어가 있으면 좀 어노잉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change of variable 기법을 통해서 이 xt랑 로 v t를 하나의 x 틸다로 바꿔주고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 할 수도 있다. 결국 동치죠. 같은 의미인데 포뮬레이션만 다르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 틸다에다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vt 플러스 1을 더해주고 vt 플러스 1에서 vt를 뺀 값에 로우를 곱해서 더해주죠. 이 네스터 로브 모멘텀을 하게 되면 앞에 루커 헤드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면 댐핑이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댐핑은 그래도 조금 더 남아 있었는데 더 빨리 진행하고 이 성분만 거의 남아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댐핑이 더 빨라진다. 그리고 이 경우 RNN을 나중에 다르게 될 텐데 RNN일 경우에 성능 향상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옵티미제이션 테크닉은 에이다 그레드라는 방법입니다. 에이다 그레드는 그레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레디언트를 스퀘어 해준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스퀘어한 것을 스퀘어 루트 씌어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요 그레디언트에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요 스케일링을 해주는 이유는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스케일링을 해주면 각각의 디멘전마다 다른 러닝 레이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per parameter running rate이라 한 것처럼 각각의 파라미터마다 가장 적절한 그런 러닝 레이스를 적용해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은 어댑티브 러닝 레이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다 그레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요. 스티프한 디렉션에서는 댐핑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플랫한 디렉션에서는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봤던 모멘텀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텝 사이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 식을 자세히 한번 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비디오를 정지하고 생각을 해보고 같이 한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스텝 사이즈는 계속 더하는 텀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 값들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겠죠.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RMS 프랍이라는 기법도 나왔습니다. RMS 프랍은 기존에 계산한 그레디언트에 이 웨이티드 썸을 해주게 됩니다. 새로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동을 하면서도 적절한 스케일링 팩터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RMS 프랍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스트리뷰션이 언이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닝 레이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혀야 한다는 그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RMS 프락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스를 에버리지 무빙 에버리지 오브 스퀘어드 그레디언트를 함으로써 각 방향에 적절한 러닝 레이스를 어댑티브하게 설정해 주겠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RMS 프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렴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살펴보게 되면 이 그레디언트죠. 앞에서 봤던 dx입니다. 식에서 봤던 dx. 여기에서 이제 dx입니다. 그레디언트. 이 그레디언트랑 기존에 있던 그레디언트랑 이렇게 웨이티드 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원래는 wt 플러스 1이 wt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이렇게였잖아요. 근데 요거를 무빙 에버리지한 그레디언트 스퀘어를 스퀘어 루트 씌워서 나눠주는 거죠. 여기 입실로는 뉴메리컬 스테빌리티를 위해서 이게 0에 가까워질 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놓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엘레멘트 와이즈하게 계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댐핑도 빠르게 줄일 수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과 거의 같은데요. 웨이트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마다 스텝 사이즈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스를 기존의 SGD보다 크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무빙 에버리지가 0에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는 이 뒤에 나오는 아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가장 많이 쓰이는 옵티마이저라고도 할 수 있죠. 아담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담 옵티마이저는 적용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스무스하면서도 빠른 그런 업데이트를 보이는 굉장히 좋은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아이디어는 모멘텀은 이동하던 방향의 그런 모멘텀을 유지해서 댐핑도 해주고 좀 느리지만 W1 방향으로 가는 힘도 키워주는, 느린 이 W1 방향으로는 힘을 키워주고 W2 방향에서 이렇게 댐핑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성분은 댐핑해주는 아이디어였고요. RMS 프랍은 이 파라미터마다 어댑티브한 러닝 레이스를 사용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이 모멘텀과 RMS 프랍을 합치면 둘의 장점만 가지고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그레디언트를 가지고서 모멘텀을 계산을 해줍니다. 웨이티드 썸이죠. 무빙 에버리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의 스퀘어, 그레디언트의 스퀘어를 한 값도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이렇게 트래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 RMS 프랍은 모멘텀은 러닝레이스에다가 모멘텀만 더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SGD는 그레디언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멘텀, 그리고 RMS 프랍은 여기 이제 L의 스퀘어가 되고 루트가 이렇게 들어간 꼴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 제곱 값을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더해주고 원래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모멘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런 식으로 모멘텀과 RMS 프랍의 장점을 컴바인하기 위해서 나온 기법입니다. 그런데 t가 1일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는 우리가 모멘텀이랑 이 그레디언트의 스퀘어 값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하게 됩니다. 그러면 M1과 V1은 맨 처음에는 0에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0과 우리가 사실 이 0은 트루 값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0으로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했기 때문에 0에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초기에 이런 바이어스가 학습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원치 않는 방향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를 코렉션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바이어스를 코렉션하는 방법은 앞에서는 그냥 MT 플러스 1과 VT 플러스 1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m hat t 플러스 1을 사용하는데 1 마이너스 베타 1의 t 플러스 1제곱으로 mt 플러스 1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값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이어스 코렉션을 해준 값을 여기 사용합니다. 자, 다시. 원래는 그냥 요 값을 계산한 다음에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값으로 요 값들을 계산해 줬어요.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 그런데 새로운 값은 추가된 게 요 부분만 추가됐습니다. 요 앞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계산한 모멘텀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베타의 t 플러스 원제곱으로 나눠주고 1-베타 2의 t 플러스 원제곱으로 나눠준 값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베타 값이 뭐 0.9, 0.999로 쓰는데 초반에는 요 값이 예를 들어서 0.9이기 때문에 0.9의 1승이기 때문에 빼기 하면 0.1로 돼서 요거의 10배가 되는 값을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한 100, 1000 이터레이션 돌게 되면 0.9에 천승하게 되면 거의 0에 수렴하죠. 그래서 이 값은 사라지고 이것도 사라져서 결국에는 그냥 VT 플러스 1, MT 플러스 1을 쓰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T가 작을 때는 요 M이 0의 바이어스가 걸려있고 V도 0의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데 나누기를 통해서 바이어스를 코렉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GT를 일단 그레디언트라고 계산해보고 M0는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MT 플러스 1은 베타 1 MT 플러스 1 마이너스 베타 1 GT입니다. 그러면 MT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M0는 제로고 M1은 베타 1의 M0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1의 G1입니다. M2는 여기는 사라지겠죠. 베타 1 M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1의 G2가 되겠죠. 그럼 여기 M1을 넣어주게 되면 베타 1, 1 마이너스 베타 1, G1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1, G1이 되겠죠. 그리고 M3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베타 1, M2 더하기 1 마이너스 베타 1, G3가 되는데 이 값을 또 여기 대입하게 되면 베타들이 곱해지고 1 마이너스 베타는 그대로 남겠죠. 이거는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썼는데 아마 직접 유도해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요 값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보면 이 MT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보면 요거잖아요. 근데 이 GT가 요 값들이랑 인디펜던트 한다고 가정하고 요걸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사한 거죠. 그리고 t-i-1을 계산해 보면 사실 요것과 같은 식입니다. 요게 이제 베타 t 플러스 베타 t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베타 제로승 요걸 이제 거꾸로 해서 베타 제로승 플러스 베타 원승 베타 제곱 그래서 베타 t승 이렇게 바꾼 게 요 식입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걸 더하면 이제 1로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값을 없애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로 근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수열의 합 알죠? 1-베타 1의 베타 수열의 첫 값 베타 1의 제로승 더하기 1-베타 1의 t제곱 요게 이제 요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이렇게 사라지고 베타 영승은 1이니까 사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MT의 expected value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그레디언트 값에 1-베타 1 t가 곱해진 값이 익스펙테이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한 값을 1-베타 1의 t 플러스 1승으로 나누어 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 GT 익스펙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면 왜 1-베타 1의 t 플러스 1로 나누어야 하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네스토로브 모멘텀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실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퍼스트 오더 메소드들을 봤을 때 베리언트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SGD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SGD랑 모멘텀 같이 사용하는 것, 그리고 네스토로브, 모멘텀, RMS 프라, 에이다 그레드, 그리고 아담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도 존재하는데 유명한 것들은 수업에서 다뤘던 것들이 유명합니다. 네, 이런 비주얼리제이션도 관심 있으면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SGD는 이런 식으로 댐핑도 지터링도 많고 속도도 느림데 비해 이 SGD랑 모멘텀을 합쳐주게 되면 스무스해지고 레스토로브 모멘텀 하면 더 스무스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RMS 프랍은 이런 식으로 좀 바이어스 등도 있고 해서 좀 움직임이 크고 이런데 아담이 그 절충안을 잘 마련해서 적절하게 잘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퍼스트 오더라고 했던 방법론들은 전부 1차 미분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던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세컨드 오더 방법들은 2차 미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컨 디리버티브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뉴턴 방법이랑 가우스 뉴턴 방법도 유명하죠. 세컨 오더 메소드들은 훨씬 빠릅니다. 퍼스트 오더보다. 왜냐하면 1차로 근사한 것보다 2차로 근사한 게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더 빠르죠. 그런데 미니 배치에서는 해시안 계산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이 퍼스트 오더는 어, 여기다 써야겠네. 퍼스트 오더, 그다음 세컨드 오더. 이 비교를 해보면 퍼스트 오더는 속도가 느립니다. 세컨드 오더는 속도가 빠르죠. 더 정확하게 근사했으니까. 그런데 계산을 할 때 퍼스트 오더는 계산량이 적습니다. 이게 계산량이 적고 그리고 세컨드 오더는 계산량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조합하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세컨드 오더가 더 빠르면 세컨드 오더를 쓰고 퍼스트 오더가 더 효과적이면 퍼스트 오더를 쓰면 되는데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할 때는 대부분 퍼스트 오더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도 많고 디멘전도 크기 때문에 해시안을 계산해야 세컨드 오더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는데 해시안 계산하는데 계산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인버스 매트릭스 같은 걸 계산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옵티미제이션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 어프록시메이션을 따라서 미니미제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선으로 근사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세컨드 오더는 해시안을 이용하고 쿼드레릭 어프록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더 적죠. 1차 근사한 것보다. 그래서 세컨드 오더 테일러 익스펙션은 아마 대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 핵시안 등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뉴턴 파라미터 뭐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해시안의 역함수를 구하고 자코비안 혹은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딥러닝에서는 사실 이 해시안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인버전도 훨씬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n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숫자인데 tens of hundreds of million이라 했는데 최근에는 빌리언 모델들도 있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컨드 오더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는 뭐 쿠사이 뉴턴 메소드라든지 이 인버스를 근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세컨드 오더 기법들도 근사의 근사를 겹치기 때문에 결국은 에러가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드 오더 옵티미제이션 방법들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되고요. 아담이 보통은 좋은 디폴트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SGD랑 모멘텀을 같이 사용할 때 성능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러닝 레이시랑 스케줄링을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컨드 오더 옵티미제이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세컨드 오더 옵티미제이션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같이 구현하면서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구현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인데요. 이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먼저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옵티마이저를 이제 뒤에서 구현할 텐데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혹은 여기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아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옵티마이저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바로 구현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SGD 클래스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모멘텀 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를 만들고 여러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수행한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하기로 정한 이터레이션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X 배치랑 Y 배치를 어떤 필요한 함수들을 구현한 다음에 이 함수들에서 X 배치랑 Y 배치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에 X 배치랑 Y 배치를 넣어주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파라미터들을 가져온 다음에 옵티마이저한테 이 파라미터들과 그레디언트들을 전달해줘요. 그러면 이 옵티마이저가 그레디언트를 보고 각각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정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우가 구성이 되고 여기서 옵티마이저만 바꿔주면 알아서 그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에 따라서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SGD를 먼저 구현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를 구현하는 과정은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이나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이 그레디언트가 어차피 파라미터들과 같은 디멘전과 쉐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 알고리즘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SGD를 먼저 구현을 해보면 러닝 레이트를 처음에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SGD는 다른 파라미터들은 없어도 됩니다. 이 업데이트 함수를 구현할 텐데요.
업데이트를 할 때는 파라미터들과 그레디언트들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러닝 레이트와 이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빼주면 새로운 파라미터가 되겠죠. 이게 SGD 구현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멘텀도 한번 같이 구현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옵티마이저가 파라미터와 그레디언트를 받아서 파라미터를 알아서 수정을 해 주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모멘텀도 각각의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줄 텐데요. 모멘텀은 러닝 레이트과 모멘텀의 크기를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합니다. 이런 값들은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모멘텀을 저장할 부위는 맨 처음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none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업데이트 함수를 구현해줘야 하죠. 모든 옵티마이저들이 이니셜라이저랑 업데이트 함수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업데이트 할 때는 파라미터들과 그레디언트들을 받아주어야겠죠. 맨 처음에 보아야 할 과정은 이 V가 맨 처음에 none일 때 0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각 파라미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0으로 함부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만약에 셀프 V가 none이라고 하면 이 셀프 V를 딕셔너리로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여기서 파라미터들과 그레디언트는 역시 딕셔너리로 구현되어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 각각의 키와 밸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V를 제로 like 벨로 해서 0 매트릭스들로 텐서들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한번 거친 다음에는 이 앞에서 업데이트했던 과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이 모멘텀을 업데이트 해줘야겠죠. 이렇게 곱해 주어야 하고요. 러닝 레이트과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더해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이 업데이트된 모멘트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멘텀 옵티마이저가 구현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스터로브 옵티마이저입니다. 네스터로브 옵티마이저도 모멘텀과 비슷한 옵티마였죠. 역시 러닝 레이트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모멘텀도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그리고 V는 처음에 none으로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함수는 메서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의 첫 번째 PPP 엑서사이즈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각자 구현을 해 본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